네, 안녕하세요. 이제 15번부터 다시 풀어볼 건데요. 네, 15번은 다음 자료로부터 KI의 용해율을 구하면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격자 에너지와 용해율이 주어졌고, 격자 에너지는 이온성 고체가 기체로 이렇게 이온으로 나뉠 때 필요한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NaCl이 나왔기 때문에 NaCl을 간단하게 써보면 NaCl 고체가 NaCl 각각의 기체로 나뉠 때 투입되는 에너지, 그것을 이제 격자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용해열은 어떤 고체가 용매에 녹을 때, 용매면 당연히 그냥 뭐 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물에 녹아 들어갔을 때 나올 수 있는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근데 결국엔 이 네 개의 화합물이 주어지고 우리가 KI의 용해열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에너지를 줬기 때문에 이런 반응식들을 쓸 수 있고, 이런 반응식들을 어떻게 정리하다 보면은 KI의 용해열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게 이제 헤세 법칙, 그 과정은 상관없다. 어찌 됐든 시작과 끝이 같으면 에너지는 똑같다라는 부분에서부터 이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계산을 해보면 우리는 결국에는 어떤 것을 알고 싶냐면은 얘를 알고 싶잖아요. 용해열. 그래서 그냥 다 써본다는 거죠. 제가 다 써봤어요, 한번. 그래서 다 써보면서 어떻게 에너지가 투입이 될까. 그래서 NAI도 한번 써보고요. NAI 플러스 쉘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요드죠. 이 상태가 680. 다 숫자로 바꾸면 790. 그 다음에 여기는 4. 그리고 NAIS가 NA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번 식을 정리해 볼게요. 아래식에서 윗식을 빼줍니다. 왜냐면 고체를 없애주는 거죠. NA를 없애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이유는, NA가 없애줘야겠다고 한 생각이 든 이유는 여기 어차피 칼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NA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뭐 I와 CL이기 때문에 CL과 I를 구하기 위해선 아래에서 윗식을 빼줄게요. 아래에서 윗식을 빼준다. 그러면 식 정리를 이제 여기다 써볼 텐데, 이 아래 부분에 써볼 텐데, 빼줬으니까 Na 플러스 기체 플러스 Cl 마이너스 기체가, 그 다음에 Na 플러스 수용액 플러스 Cl 마이너스 수용액으로 되면서 나오는 에너지는 아래에서 위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786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쓴 식에서도 여기서 이렇게 식을 빼볼게요. 이렇게 식을 빼주면 Na 플러스 기체 플러스 요드 마이너스 기체는 Na 플러스 수용액 플러스 I 마이너스 수용액이 마이너스 68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체 부분과 기체 부분, 수용액 부분과 수용액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아래에서 윗식을 빼줄게요. 네, 아래에서 윗식을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여기서 지금 빼주지 않고 그냥 뺀다는 상상만 해볼게요. 뺀다는 상상만 해보고 지금 또 이와 똑같은 과정을 이 지금 제가 네모친 상황에서도 하는 겁니다. 네모친 상황에서도 똑같은 과정을 반복했을 때 결국에는 그 똑같은 과정을 반복했을 때 결국에는 지금 나트륨은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결국에는 이 나트륨은 다 빼주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다 나트륨 기체, 나트륨 수용액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상태만 남냐면 Cl 기체 상태와 Cl 수용액 상태, 이 요오드 마이너스의 기체 상태와 요오드 마이너스의 수용액 상태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네모친 이 부분에서도 결국엔 이와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칼륨은 없어지고 요오드와 그 Cl 그 염소 이온의 염소에 관련된 반응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그냥 숫자만 써볼게요. 아래에서 위를 빼는 거죠. 아까도 아래에서 위를 뺐잖아요. 아래에서 위를 뺐으니까 아래에서 위를 빼주면 마이너스 683이라는 에너지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래에서 위를 뺐잖아요. 그러면 물음표에서 마이너스 630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렇죠. 똑같이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아래에서 위를 빼준다고 했죠. 아래에서 위를 빼준다고 했다. 그러면 뒤에서 앞을 뺀 거니까 지금 NaI에서 NaCl을 뺀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KI에서 KCl을 빼줘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구한 계산, 이 물음표에서 마이너스 630을 한 것에서 마이너스 빼기 마이너스 680을 해준다는 거죠. 683을 해준다는 거죠. 그 값이 뭐랑 같아야 되냐? 그 값은 마이너스 685 빼기 786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식은 아까 빼주면 Cl 마이너스 수용액 그리고 플러스 요오드 기체가 Cl 마이너스 기체가 되고 플러스 요오드 마이너스 AQ 이 반응에서 나오는 열과 에너지와 같을 거니까요. 그래서 그냥 이 식만 계산해주면 됩니다. 이 식만 계산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을 계산해주면 왼쪽 값은 101이라는 값이 나올 테고 여기서는 53 플러스 물음표니까 물음표는 당연히 계산해주면 48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을 찍은 48이 되겠습니다. 잠시만 물 좀 가져오겠습니다. 네, 다시 16번을 풀 텐데요. 전기분해를 할 때 마이너스 금속에서 금속이 석출될 수 없는 염의 수용액은 다음 중 어떠한 것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극에서 이제 금속이 석출될 수 없는 상황은
결국에는 자신이 전자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느낌이 강하죠. 석출이 될 수 없다는 말은 말이 내가 고체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엔 뭐 M 플러스라는 금속이 있는데 내가 전자를 받아서 금속이 속출된다. 지금 이 상황이 안 벌어지는 염의 수용액은 염의 수용액을 고르라는 말인데요. 그럼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지지 않으려면 산화가 좋은 게 이런 상황일까요? 나쁜 게 이런 상황일까요? 바로 산화가 좋은 게 이런 상황이겠죠. 왜냐면 내가 전자를 주고 내가 전자를 받기 싫은 거니까 산화가 잘 되는 거. 결국에는 이 중에서 그냥 산화가 제일 잘 되는 거를 찍으면 그게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우지만 칼카나마 아라철 이렇게 외우죠. 칼카나마 알아철 그 다음에 코니 공간이 없네요. 코니 주납 수구 그 다음에 수구 수은 백금 이렇게 해서 쭉 외우잖아요. 결국에는 우리는 석출이 안 되는 걸 골라야 되기 때문에 보면은 지금 한번 보시죠. 그러면 지금 아연은 어디냐면 아연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는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은은 한참 여기 뒤에 여기 있겠죠. 네. 근데 세슘이 없어요. CS가. 그래서 저도 왜 세슘이 없지? 해서 봤는데 세슘은 한참 앞에 있습니다. 바로 세슘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슘은 산화가 엄청 잘 되는 금속이에요. 그래서 전자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전자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전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답은 3번. 그리고 이 지금 보기 중에서도 세슘이 가장 산화를 잘하는 1번이기 때문에 1등 등수를 뽑으면 1등, 2등, 3등, 4등이 되는 거죠. 내가 답이 뭔지 몰라도 가장 산화가 잘 되는 산화가 가장 내가 전자를 가장 환원력이 가장 센 전자를 가장 잘 내놓을 수 있는 세슘을 찍고 넘어가는 게 올바른 풀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만 풀고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번은 면심 입방 구조 고체에 대한 문제인데요. 피트에서도 고체에 대한 문제들이 나왔던 적이 있고요. 피트에서는 이제 2015학년도 16학년도 피트에서는 16학년도에 문제가 나왔었고 그 이유도 나왔을 수 있겠지만 일단 기억나는 건 16학년도이고요. 지금은 면심 밑방 구조라고 말을 해주고 보기까지 주어진 상태입니다. 사실 보기가 그림이 주어지지 않았어도 면심 밑방 구조라고 말해준다면 우리는 머릿속에서 이런 지금 개형을 떠올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금속 A의 원자량 그리고 금속 A의 원자 반지름 그리고 아보가드로 수 그 다음에 루트에 대한 값까지 주어진 상태인데요. 이걸 보고 이거 진짜 디테일한 계산을 하라는 건가 싶었어요. 디테일한 계산을 원하는 건가 싶었고요. 그래서 결국엔 밀도를 구한다는 건 부피분의 그 안에 있는 질량이잖아요. 결국엔 저희는 이 부피를 구해야 되고 질량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수점 두 자리까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소수점 세 자리까지 구해서 반올림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질량을 먼저 구하려고 했습니다. 질량은 면심입방 구조에 이제 4개가 있는 것이고 원자가 4개가 있고
4개 곱하기 168 AMU를 해줬고요. 근데 이제 168 AMU라는 건 아보가드로 수, 원자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을 때 그람 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원자 하나하나의 그 질량은 168g을 아보가드로 수로 나눈 6 곱하기 10의 23으로 나눈 것이 원자 한 개의 질량이기 때문에 4개의 원자가 있겠지만 168g을 아보가드로 수만큼 나눠준 거 6 곱하기 10의 23 이게 지금 제가 구한 면시 밑방 이 단위체에 있는 원자 금 원자의 질량이 되는 거겠죠. 네, 질량은 구했습니다. 질량은 구했고 이제 부피를 구해야 되는데 부피는 원자 반지름이 지금 0.2 나노미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구할 때 저는 단위를 다 뺐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희는 숫자만 구하면 되거든요. 단위는 어차피 다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10의 마이너스 몇 승 이렇게 되면서 계산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단위를 다 뺐고요. 그냥 이제 이 부피만 구할 겁니다. 부피를 숫자로 구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면시입방이기 때문에 금속 원자 반지름 R 그리고 여기 지름 RR 그리고 여기 대각선 R 이렇게 해서 4R이 한 면, 여기 한 면의 길이를 A라고 했을 때 4R은 루트 2A라는 계산을 통해서 A가 2 루트 2R이라는 거를 알아낼 수 있고 결국에 부피는 A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2 루트 2의 R 세제곱이라는 걸 이제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값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이제 2의 3승 그리고 루트 2의 3승은 이렇게 계산되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R은 얼마냐면 R은 0.2인데 원래 0.2를 넣어야 되는데 제가 10단위는 무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관없이 8을 넣어줘도 됩니다. 그냥 2의 3승을 넣어줘도 2를 넣어줘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부피는 16 루트 2 곱하기 8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부피를 이제 넣어주면 16 곱하기 8 곱하기 1.4라는 이제 값을 통해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한 건 다 지우면 이 위에 있는 식을 다 정리해서 구하면 되는데 10단위는 다 없애주기로 했죠. 10단위는 다 없애주기로 했으니까 없애주고 그리고 약분해주고 4 약분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42 4 약분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약분이 될 수 있겠네요. 30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이렇게 또 약분하면 2로 약분되니까 15 그리고 8 약분한 게 4 이렇게 계산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이 끝난 줄 알았지만 여기 6이 있으니까 여기 또 2 여기 5 그러면 결국에는 답이 8분의 이제 5라는 이제 값이 나오고요. 저희가 10 단위를 다 무시했잖아요. 근데 지금 8분의 5면은 1보다 작은 수인데 이 답이 말이 안 되죠. 8분의 5가 답이 지금 없으니까. 그럴 때는 저희가 지금 10의 단위를 다 무시했기 때문에 10을 한번 곱해줍니다. 그러면 8분의 5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8로 50을 나누면 6, 8, 48 이니까 8, 2, 16 6.25라는 값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답은 3번 6.25구나 라고 계산을 마무리 짓고 넘어가면 됩니다. 네.
10의 단위를 계속 가지고 가다 보면 결국엔 실수를 할 수가 있고, 차라리 실수를 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내가 어차피 단위가 아니라 숫자만 계산할 거라서 10의 단위와 관련된 모든 것은 다 배제시키고 앞에 나온 그 값들만, 유효한 값들만 계산한 뒤에 내가 10들의 범위들을 다 없앴으니까 결국엔 마지막에도 숫자를 조작할 때는 10의 배수, 10의 뭐 10, 100, 1000을 곱해서 결국엔 답을 구해주면 그게 답이겠구나 하고 찍고 넘어간다는 약간 그런 원리로 문제를 풀었어요. 네. 그래서 17번은 이렇게 3번을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8번입니다. 18번은 6개의 디오비타 전자를 가지는 금속 이온은 다양한 리간드들과 4배의 혹은 6배의 배율 결합 화합물을 형성합니다. 리간드 CN- 혹은 물과 배이된 화합물 ABC 색과 자기성은 보기와 같다고 주어졌네요. 다음에 보색관계와 화합물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여 올바른 화합물로 짝지은 것은 무엇인가요? 배이결합 문제이고요. 이거 이 또 위에 문제와 같이 위에 이 지금 면심 입방체와 같이 이 지금 이 나노미터 파장 그 색깔도 안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색깔로 해서 이렇게 외웁니다.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외우시고 이렇게 X자, X자 이렇게 일직선 이렇게 뭐가 이제 보색이 됐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지개 색깔로 이제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색깔이 주어졌죠. 색깔이 주어졌으니까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풀면은 아까 빨, 주, 노, 초, 파, 남, 보에서 빨간색이니까 초록색이겠죠. 얘는 지금 A는 지금 초록색 파장을 이제 흡수해서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일 테고 파란색은 B는 지금 주황색은 파란색을 흡수한 것일 테고 그 다음에 이 노란색 C 노란색은 보라색을 흡수한 걸 거예요. 네. 그럼 결국에는 지금 어느 게 가장 파장이 짧냐, 어떤 것이 가장 그 에너지 차이가 뭐 많이 나냐 그걸 따지면 C가 1등 왜 초록색이지? C가 1등, B가 2등, A가 3등일 겁니다. 그렇게 이제 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보기를 보지 않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C는 CN- H2O가 있을 때 CN-일 가능성이 높겠다. 왜냐면은 그 리간드 그 크기가 나오잖아요. 그 결합을 할 때 리간드 크기 경향성을 잠깐 써보면 CN-가 뭐 가장 크다고 보면 그 다음에는 NO2고 NO2 그 다음엔 ONO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할로겐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보통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게 CN-와 물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어떠한 대소 비교 CN이 더 이제 크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등, 2등, 3등이기 때문에 CN이 더 큰 거. 그리고 이제 지금 금속 이온이 플러스 3이고 6개의 디오비타를 가지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금속 이온도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이 금속 이온을 찾기 위해서 세 개의 전자가 빠지고 나가서도 6개의 d 오비탈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4s2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3d 몇 개가 있어야 되죠? 3d 7. 이래야지 이제 3개가 전자가 빠져나가도 d 오비탈에 6개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보면은 7번째니까 티 바크 망철 코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네. 그래서 결국에는 코발트 이온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이 M은 코발트 플러스 3이겠다까지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문제를 뭐 간단하게 낸다면은 뭐 코발트 이온인지도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결국에는 4배위와 6배위라고 말했기 때문에 코발트가 이룰 수 있는 4배위와 6배위. 4배위는 삼연체와 평면 사각형의 오비탈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배위는 팔면체를 가지고 있겠죠. 네. 팔면체. 그때 이제 오비탈의 그 모양을 써보면 팔면체는 이런 오비탈의 모양을 가질 수 있고, 삼면체는 이제 거꾸로 해서 이런 2개가 밑에 내려오고 3개가 위에 있는, 그리고 평면 사각형은 이런 모습으로 그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모습을 다 이제 암기가 되셨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모양, 이 모양 또는 이 모양. 기출에도 다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배비수에 따른, 그리고 그 모양에 따른 그 오비탈의 그 이런 모양들을 다 외우고 계셔야 되고요. 이제 문제를 이제 이 정도까지만 해석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결국에는 C가, 그리고 B가, 그리고 A가 이 순서대로 결국에는 결국에는 에너지가 차이가 나야겠다. 보면 이제 문제를 볼게요. 일단 B가 더 커야 되는데 지금 A번을 보면 여기 CN이 H2 6배위로 지금 6개가 붙어 있죠. 여기서부터 일단 말이 안 되죠. 왜냐면 B가 더 커야 되기 때문에 강한장 리간드를 가지는 강한장 리간드가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한장 리간드인 CN-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1번은 답이 될 수 없겠다. 네. 그리고 그 논리와 유사하게 여기 CN이 붙어 있고 여기 H2O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강한장 리간드인 CN이 더 강한장 리간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도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번과 4번의 해석이 필요한데요. 2번과 4번의 해석이 필요한데 답이 저는 2번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4번이 옳지 않다는 걸 이제 설명해 드려야 돼요. 그럼 보면은 지금 A는 이제 이거 6배위가 되는 거고, H2O는 4배위가 되는 거잖아요. 4배위. 그런데 문제에서 보면은 지금 문제에서 다 전부 다 상자기성이라고 했거든요. A, B는 다 상자기성이다. 그런데 전자 6개가 채워질 때 지금 평면 사각형이 채워진다면 하나, 둘, 셋, 넷, 다 6. 반자기성이 나오죠. 평면 사각형은. 그렇기 때문에 평면 사각형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4개만 붙은 게, 그러면 결국에 이 4개만 붙은 거는 삼연체란 얘기죠. 네. 삼연체란 얘기고, 이 왼쪽에 있는
6개 붙은 건 팔면체란 얘기죠. 네. 그때 지금 그럼 이 에너지 차이를 보면 팔면체의 이 에너지 차이가 훨씬 큽니다. 뭐 제가 비슷하게 그려놨지만 팔면체가 더 커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지금 4번의 경우에도 팔면체의 경우가 사면체의 경우보다 더 크기 때문에 옳지 않죠. 그래서 결국엔 답이 2번이 되는 거고, 답 2번이 맞는지 설명을 이제 보면 여기 지금 사면체 그리고 팔면체, 아까 제가 더 크다고 그랬죠. 에너지 크기가. 그래서 이게 옳은 것. 그리고 강한장 리간드인 CN-가 붙었으니까 이것도 옳은 것. 그래서 경향성이 맞는 답은 2번. 네.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올 것 같고, 피트에서도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지만 결국에는 다 추론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여기를 가르쳐주지 않는다거나 뭐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오고, 이 문제에서는 뭐 강하게가 아니라 뭐 어렵게 출제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번은 다음 그림은 금속 표면의 다양한 진동수의 빛을 조사하였을 때 발생되는 광전자 운동에너지에 관한 실험 결과이다. 옳은 설명을 고르시오. 광전 효과에 대한 문제죠. 광전 효과에 대한 문제는 저번 기출에서도 나왔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광전 효과는 보통 사실 피트 시설에서는 물리 파트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고, 일반화학에서는 별로가 아니라 거의 일반화학에서는 기출이 된 적이 없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금속 1은 가장 아래, 금속 2는 순서가 바뀌었네요. 잘 보셔야 돼요. 여기 금속 3이 가운데에 껴있는 거고 금속 2가 가장 바깥에 있는 거네요. 금속 1은 가장 작은 이람수를 가진다. 가장 작은 이람수를 가진다. 이람수라는 거는 내가 이제 그 이람수를 극복해야 전자가 튀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람수는 각각의 이람수를 찍어보면 여기가 금속 2의 이람수, 여기가 금속 3의 이람수, 여기가 금속 1의 이람수라고 하면 이람수가 가장 작은 것은 1이 아니라 2가 되겠죠. 가장 작은 것은 2가 됩니다. 그리고 금속 3에 조사되는 빛의 양을 증가하면 더 낮은 진동수의 광전자가 튀어나온다. 빛의 양은 아예 상관이 없는 말이죠. 빛의 양은 튀어나오는 전자수랑 관련돼 있고, 빛의 세기가 전자의 운동과 관련돼 있는 거죠. 전자의 운동 에너지와 관련돼 있다. 생각해 보니까 뭐 기역 니은 디귿 가나다였나요? 그 보기가 나오면서 옳은 것 고르시오 해서 전에 기출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뭐 와트를 줬던 것 같고, W를 주면서 튀어나가냐 안 튀어나가냐 이런 문제가 생각이 나네요. 기출이 있었던 게. 그래서 양을 증가시키면 전자가 튀어나온다, 이런 것도 옳지 않은 거죠. 많고 적음이 있어야 돼요. 전자가 뭐 많이 튀어나가고 전자가 적게 튀어나가고. 그래서 2번도 틀린 보기. 그리고 3번은 이 실험을 통하여 광자는 연속된 에너지 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네. 광자는 연속된 에너지 값을 알 수 있다. 이것도 틀린 거죠. 네. 이것도 틀린 거고, 불연속이니까 우리가 뭐 전자가 양자화되어 있다, 뭐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수소에서부터. 그래서 3번은 틀린 거고, 그리고 4번은 위 그래프의 기울기는 모두 금속에 대하여 동일하다. 왜냐면은 이 기울기가 우리는 뭐라고 알 수 있죠? 플랑크 상수 H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그래서 광전효과에서 뭐 식을 굳이 쓴다면 광전효과에서 식을 굳이 쓴다면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죠? 식을 광전효과에서 네, 광전효과 식은 광전효과 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E는 HF 그 다음에 네, HF 그 다음에 어떻게 써야 되죠? 뭐 플러스든지 마이너스든지 뭐 상관이 없지만 뭐 개념은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개념적으로는 에너지를 이함수만큼 주고 그 다음에 이 HF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로 간다. 뭐 그런 식으로 아마 써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함수는 이렇게 금속 1, 2, 3이 다르고 이 1차 직선의 기울기는 이 F가 X축이니까 이 H가 기울기가 돼서 다 동일하다. 그래서 4번이 답으로 찍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네, 19번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19번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20번 보기에서 전자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모두 옳은 것은 무엇인가? 옳은 거 고르는 문제죠. 그래서 주양자 수가 n이 4인 껍질에는 최대한 전자를 몇 개 채울 수 있나요? 물어보고 있죠. 뭐 1S에는 2개가 채워질 수 있고 2S, 2P에는 몇 개죠? 8개. 그리고 3S, 3P, 3D에서는 18개.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은 결국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n의 제곱 곱하기 2개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4를 넣고 계산해주면 16 곱하기 2이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보기. 나에서 지금 수소원자에서 양자수 n은 3이고 L이 2인 오비탈은 전자수가 n이 4이고 L이 0인 오비탈보다 에너지를 높은 에너지를 가진다. 자세히 봐야 될 부분이 수소원자죠. 수소원자는 부양자수, 주양자수가 아닌 부양자수는 에너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양자수가 높으면 그 오비탈의 에너지도 높다. 그래서 맞는 설명일까요? 아니죠. n이 4인 게 에너지가 더 높으니까 니은 나는 틀린 보기. 나를 가지는 보기는 다 지워주고. 그럼 다와 라 중에 하나만 생각하면 맞으면 맞는 거니까 다는 전자의 정확한 위치와 운동 에너지는 동시에 할 수 없다.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해서 만든 보기. 맞죠? 그리고 수소원자 오비탈의 에너지는 연속적인 값을 가질 수 없죠. 불연속적이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 그 흡수 스펙트럼이 D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구하잖아요. 에너지를 n제곱 뭐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지 않습니까? 에너지들. 그래서 이제 나도 틀린 보기. 네. 그래서 지금 20번까지 풀었고요. 그래서 가와 다가 맞으니까 답은 1번. 아니 왜 발음이 안 되죠? 불확정성의 원리. 그것도 그냥 단순하게 띵 나오죠. 뭐 하이젠베르그가 뭐 말했다고 하면서 띵 나오는데 뭐 그 정도는 뭐 책 읽다 보면은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나오니까 한번 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 식이랑 이런 게 뭐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식이 있긴 있죠. 식이 있긴 있지만 그 식을 쓰라고 하진 않으실 것 같고, 뭐 식을 굳이 불확정성 원리에 대한 식을 뭐 쓰라고 하면 델타 x 곱하기 델타 p는 뭐 h 뭐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게 이제 위치의 불확정성, 그리고 이것이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되고, 이 h는 플랑크 상수가 되겠죠. 혹시 이렇게 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식 정도는 한번 보고 넘어가자. 네. 그리고 이제 21번입니다. 21번은 4점짜리인데요. 4점이라서 좀 문제가 어려워 보이지만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다. 의외로 계산이 간단하다. C2F4는 이합체화 반응을 통하여 C4F8을 생성한다. 뭐 얘의 초기 농도가 1몰 농도일 때, 1몰 농도라고 하죠. 1몰 농도일 때 이렇게 이합체화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다음 표와 같이 생성된다고 하면 70초 후에 얼마의 농도로가 되겠는가. 지금 잘 봐야 되는 것은, 이런 문제에서 중요한 건 생성물이 아니라 지금 반응물의 양을 물어보고 있죠. 네, 얼만큼 남아 있는 거를 이제 계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얼만큼 생성된 게 아니라 얼만큼 남아 있는 거. 네. 그래서 우리는 요 밑에 쓸까요? C2H4의 농도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 처음에 1몰 농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고, 0.25만큼, 지금 0.25만큼 생성이 된 거잖아요. 0.25만큼 생성이 됐다는 건 얼만큼 소비가 됐다는 거죠? 0.5만큼 소비가 돼서 0.25가 생성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은 2대 1이기 때문에 0.5만큼 소비를 해야 0.25만큼 생성이 되는 거고, 그것의 반 0.75만큼 또 플러스 된 거죠. 0.75만큼 반응을 해서 생성이 되면 이 친구는 0.75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0.25만큼 반응을 한 거니까 0.125만큼 반응한 거니까, 죄송해요. 지금 제가 이 숫자를 계속 잘못 말했는데 0.125 네, 만큼 이제 생성이 됐으니까, 추가로 생성이 됐으니까 0.25만큼 이제 반응을 하게 된 거고, 그러면은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여기서는 0.25.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쭈루룩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70에서 얼만큼 이제 남아 있겠냐라는 걸 이제 물어보는 문제죠. 얼만큼 남아 있겠습니까? 라는 문제가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게 1차 반응인지 0차 반응인지 2차 반응인지 0, 1, 2 이 차수 반응에서 몇 차 반응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보면 지금 다 절반으로 줄고 있죠. 반응물이 지금 보면 1에서 2분의 1, 4분의 1로 줄고 있는데, 이 시간을 보면 시간이 일정한가요? 아니면은 시간이 차이가 있나요? 시간이 차이가 있죠. 시간이 반으로 줄 때 10초였고 또 반으로 줄 때 20초였기 때문에, 반응 시간이 반감기가 일정하지 않고 반감기가 늘어난다는 건 2차 반응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2차 반응에서의 적분속도식을 쓰면 a분의 1은 kt 플러스 a0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결국에는 이제 여기다가 식을 대입해서 우리가 k 값을 구해야 되는데, 아무거나 대입해서 이제 k 값을 구하면 처음 초기 농도 1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경우를 구할게요. 10초를 넣어서 구하면 농도가 나중 농도가 지금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분의 1은 k 곱하기 10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왜 1이 되냐면 초기 농도가 1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식을 계산하면 2 마이너스 1은 k 곱하기 10. 결국엔 그럼 k는 10분의 1이 나오죠. 그럼 다시 k값 구했으니까 k 대입하고 a 나중농도분의 1 k가 10분의 1 그리고 t 플러스 1 이 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건 70초니까 70초를 대입하면 a분의 1은 70초 대입하면 7 플러스 1이 나오고, 그럼 a분의 1은 8이 나오고 a는 8분의 1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구한 게 답이 될 테니까 반응물. 그러면 그냥 8분의 1이 답인 3번 찍고 답을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엄청 쉬운 거죠. 엄청 쉬운 거고, 그리고 제가 지금 문제를 풀면서 봤는데 여기 반응 속도는 k 곱하기 C2F4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반응물의 농도에 대한 2차 반응이라고 아예 준 거고, 이 반응이 2차 반응이라고 주지 않아도 우리는 반감 뒤에 그 시간 갭 10초, 20초 늘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이게 2차 반응이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주지 않아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 2차 반응이라는 걸. 그래서 21번도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그 반응마다의 그 속도 단위, K의 속도 단위는 지금 이게 2차 반응이니까 아마 속도 단위가 이렇게 나올 거고, 1차일 때는 이렇게 나올 거고, 0차일 때는 이렇게 속도 상수 K의 단위가 이렇게 나옴을 확인함으로써 만약에 이 속도 단위가 나오면 이게 몇 차 반응이구나를 알 수도 있을 정도로 이 단위도 한번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번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22번 분자 혹은 이온들에서 중에서 결합성 분자 궤도 함수가 나오는 걸 보니까 네, MO 관련돼 가지고 이제 분자 오비탈을 그려서 우리가 이제 파이 결합만으로 이루어진 걸 찾으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러면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거는 너무 문제가 그냥 쉬운 거죠. 지금 질소를 보면 사실 질소에서 분자 오비탈을 지금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수 있을 텐데 이미 시그마 결합에 전자가 올라가 있으니까 질소가 들어간 건 무조건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답이 이제 붕소나 탄소일 텐데, 지금 탄소도 지금 이런 상태인 거잖아요. 탄소가 그런데 탄소에 전자 하나가 추가돼서 지금 이 상태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탄소 마이너스도 지금 시그마 이 결합성 오비탈에 전자 하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친구도 탈락. 그럼 답은 1번. 그럼 넘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뭔가 너무 쉬우니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23번 반응 속도 문제인 것처럼 보이고 다음에 주어진 반응 메커니즘을 보고 올바른 반응 속도식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빠른 평형, 느림. 결국에는 속도 경출 단계가 세 번째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속도를 써보면 K3는 D, B 농도로 표현될 수 있죠. 속도 이 식이. 그런데 결국에는 이 전체를 다 더해주면 이 D와 B가 지워지고, 이 D와 B라는 거는 중간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간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중간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이 D를 이제 다른 이 화학 구조로 다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실제 반응하는 친구들로 바꿔줘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 이 빠른 평형들을 이용해서 바꿉니다. 이 빠른 평형은 결국에는 평형을 이루는 거니까 속도가 K1 A의 이승은
K-1 B와 속도가 같게 될 테고 K2 A C 곱한 게 K의 역2 마이너스 곱하기 D와 같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B와 D를 다 이제 구해야 되니까 K1으로 다 나눠주겠죠. K1으로 나눠주고 K-1으로 나눠주고 K-2로 나눠주면 여기가 K-1, 여기가 K-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지금 구한 이 값들을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값을 대입해주면 K-1, K-2가 있을 거고 K-1, K1, K2, K3 상수를 다 써준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나머지 것들 농도에 관련된 것들 A가 3개 있으니까 3승, C는 하나 있으니까 하나. 그럼 이것과 보기가 답이 똑같은 거. 답은 2번으로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이 아니라 24번인데요. 자꾸 말실수로 해서 죄송해요. 24번 보기의 분자들에 대하여 끓는 점을 바르게 비교한 것을 고르시오. 수소 결합을 많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물이 암모니아보다는 끓는 점이 높기 때문에 일단 답은 이렇게 지우고 3번 아니면 4번. 그리고 수소 결합을 할 수 있고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물. 그리고 이 두 친구들은 수소 결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자량이 큰 친구가 끓는 점이 클 것이다. 왜냐하면 분자량이 크면 전자들이 많이 이제 분포를 영향을 불포할 수 있어서 그 상호작용 분자들끼리의 상호작용이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자들끼리 더 결합이 더 잘 될 거니까. 그래서 분자량이 더 큰 SA가 있는 게 더 끓는 점이 높을 것이고 그 다음에 S일 것이다. 그래서 답은 3번. 25번인데요.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경향성을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첫 번째라고 나와 있는 건지 두 번째인 건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되고 첫 번째니까 우리가 그림에서 책에서 많이 봐왔던 거를 고르면 되겠죠. 일단 수헬에서 헬륨에 이온화시키는 게 어렵죠. 헬륨. 근데 그러면 2번에서 바로 탈락인 거고 2번에서 3번 그림은 아예 탈락이어서 탈락. 수헬 리베 붕탄 질산 풀네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 제가 어떻게 쓰다 보니까 1번이 답이 됐는데 헬륨이 두 개 꽉 채워져 있으니까 그 꽉 채워져 있는 전자를 떼기 어렵고 붕소에서는 이제 전자가 하나만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떼어내기가 더 쉬워지죠. 그래서 이제 붕소에서 살짝 에너지가 줄었다가 그 다음에 산소에서는 이제 그 산소들끼리 전자 그 EP 오비탈에서 전자가 한 쌍이 있는 게 반발력 때문에 더 쉽게 빠져나갈 수 있어서 산소도 이온화 에너지 경향성이 살짝 낮아진다. 이러한 특이점들을 파악해서 구하면 결국엔 답이 1번이 되죠. 1번이 되고 이런 문제를 봤기 때문에 뭐 문제에서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 경향성을 말하면서 원자 번호를 2번부터 시작할 수도 있겠죠. 원자 번호를 2번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이온화 경향을 물어보는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온화 경향성은 그럼 탄소가 붕소 자리에 가는 거고 질소가 탄소 자리,
산소의 이제 질소 자리에는 산소가 가게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산소 자리는 플로우로, 그 다음에 플로렌, 네온,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서 여기가 이제 문제에선 그렇게 나오면 여기가 10번, 여기가 9번, 여기가 8번, 여기가 7번, 여기가 6번 탄, 그 다음에 여기가 5번 베릴륨, 여기가 4번, 그 다음에 여기가 리튬이니까 여기가 3번, 그리고 여기가 헬륨이 될 테니까 여기가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나오면 두 번째 이온화 경향성을 의 답이 되는 그림이 나오겠죠. 헬륨, 리튬 하나씩 밀리는 뒤로. 그래서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확인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6번은 약간 생물 문제 같기도 한데요. 단백질, 탄수화물, 그리고 핵산은 다음 보기에 제시된 아미노산, 글루코스, 그리고 뉴클레오타이드 단량체가 각각 축합 반응에 의해 생성된 생체 고분자이다. 고분자의 결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인데요. 쭉 읽어보시면 다 맞는 말이지만 CN 결합을 통해서 자유롭게 회전한다. 자유롭게 회전한다는 말이 틀렸죠. 왜냐면은 지금 펩타이드 결합을 보면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이 이제 결합이 이루어질 텐데, 산과 아민기가 축합을 해서 이런 펩타이드 결합이 이루어질 텐데, 여기 질소에 있는 비공유 전도성이 공명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고, 이 산소에 있는 공유 결합이 위로 올라갈 수 있어서 부분적으로 지금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롭게 회전한다? 아니다. 회전할 수 없다. 그리고 나번은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맞고 다번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답이 없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나번도 저는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1번과 4번 탄소 사이에 글루코시드 결합을 갖는 고분자들은 알파14, 베타14 글루코시드 결합에 따라 구분한다. 그래서 녹말이랑 셀룰로스가 있는 거죠. 베타14가 약간 벽과 같은 세포벽, 그리고 알파14가 녹말, 저장하는 역할. 그래서 나번도 맞는 것 같고, 다번도 뉴클레오타이드의 그 중성 수용액에서 음이온으로 존재하여 DNA가 음전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답이 나다이지 않을까. 답이 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다가 없어요. 여러분도 이거 문제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한번 풀어보시다가 의견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6번은 제가 별표 쳐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답이 나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와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7번 완충유액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완충유액은 산과 그리고 짝염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짝산과 짝염기가 존재해야 된다. 그럼 보면 짝산과 짝염기가 존재하는 것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가번 10ml 1몰 농도 HCl, 10ml 1몰 농도 NaH3.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 반응을 하겠죠. 다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여기 가번에는 지금 착산작용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얘는 이제 강산이 다 반응할 것이기 때문에 존재할 수 없고, 나번 NaOH 강염기가 이 산에 반응을 하겠죠. 그런데 딱 반만큼만 있네요. 반만큼만 존재하기 때문에 짝산과
확산과 짝염기가 딱 존재하는 반반 1대1로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는 완충용계 오케이. 그리고 다번에는 이 친구는 강염기고 여기도 염기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산과 염기의 조합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염기의 조합이 있기 때문에 다는 틀린 완충용액이 될 수 없는, 그래서 답은 나만 맞기 때문에 2번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번 분자들 사이의 관계로 올바르게 기술한 것을 고르시오. 유기화학 관점에서 유기화학 문제인 것 같은데요. 보통 Z2 구조를 파악할 때 우선순위를 파악하죠. 탄소가 수소보다 높고 산소가 탄소보다 높기 때문에 그 크기 순서를 표현하면 이런 꺽쇠로 표현할 수 있고, 이 구조는 서로 다르니까 이 구조, 그리고 아래 두 번째 구조는 크기 때문에 서로 같은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Z 구조. 그와 똑같이 생각해 보면 산소가 크고 탄소가 크고 이 구조, 탄소가 크고 산소가 크고 Z 구조. 그 다음에 5번과 6번의 경우에는 5번과 6번은 지금 결합하고 있는 그 위치나 그런 배열이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광학 이성질체인지 판단하거나 아니면 동일한 화합물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이 수소가 서로 붙어 있는 이 탄소에 대해서는 킬할성을 따질 필요가 없죠. 왜냐면 같은 게 두 개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왼쪽 탄소의 킬할성을 파악해 봤을 때 여기 탄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산소가 바로 붙어 있는데 아래에는 산소가 바로 붙어 있지 않죠. 그러면 경향성으로 봤을 때 가장 경향성 1순위는 위에, 그리고 2순위는 이 이중결합이 있는, 그리고 3순위는 여기 붙어 있는 탄소가 되겠죠. 왜냐면은 이 이중결합 순위는 지금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탄소 2순위와 3순위를 비교해야 되는데 2순위를 비교할 때는 이중결합을 비교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중결합에 표현하는 이 친구에는 탄소가 2개 붙어 있지만 이 떨어져 있는 이 탄소에는 탄소가 하나밖에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건 유기화학이라서 이 유기화학의 그 탄소 그 킬할성을 따지는 그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모르시면 결국에는 그 부분을 아신 상태에서 요거를 이제 한번 봐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따져서 RS를 판단하면 1번, 2번, 3번 반시계 방향이고 수소가 뒤에 있으니까 이 그대로 반시계 방향 S 배열이 되는 거고, 여기는 지금 반시계 방향에 수소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죠. 수소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S에서 R로 바뀌는, 수소가 이제 앞으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R로 바뀌는 이런 느낌일 텐데, 지금 이 5번과 6번에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를 못 하신다는 것은 유기화학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을 공부를 안 하신 거니까 그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전남대나 다른 몇몇 대학교에서 유기화학이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기화학 부분에서는 이런 약간 입체 배양 따지는 방법 정도까지는 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놓고서는 이제 문제를 풀면 1번, 2번은 구조 이성질체이며 서로 다른 끓는 점을 갖는다. 구조 이성질체가 아니라 그 기하 이성질체죠. 네, 그래서 기하 이성질체다. 왜냐면 구조 이성질체는 다르게 이제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긴 다르게 연결된 건 아니고 배양의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기하 이성질체고, 3번과 4번은 기하 이성질체이며 서로 동일한 끓는 점, 서로 동일한 끓는 점이 아니죠. 기하 이성질체인데 서로 다른 건데 어떻게 그 동일한 끓는 점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리고 4번, 6번, 4번과 5번은 이성질체가 아니며 서로 다른 끓는 점을 가진다. 지금 제가 3번은 지금 아무런 표시는 안 해놨는데 3번을 패스하고 4번은 5번과 6번은 광학 이성질체며 동일한 끓는 점을 갖는다. 이게 맞는 보이죠? S와 R이니까. 근데 지금 4번과 5번은 이성질체가 아니며 서로 다른 끓는 점을 갖는다. 제가 잠시 지워보고 한번 봐볼게요. 5번과 지금 4번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성질체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봐야 되는 건 각각이 구성하고 있는 그 원자들의 개수를 지금 파악하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세하게 보면 이게 지금 탄소가 1개, 2개, 3개, 4개, 5, 6. 탄소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산소가 하나. 그리고 이중결합이 하나 있죠. 그리고 이중결합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다는 건 지금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 구성하고 있는 그 것들의 그 가지고 있는 개수들, 원자들의 개수들이 똑같다. 그런데 지금 다르잖아요. 구조 그 상태가. 그러면 이성질체가 아닌 것이 아니라 어떤 이성질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구조 이성질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성질체가 아니라는 말이 틀리고 구조 이성질체다. 네. 순간 갑자기 내정지가 와가지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틀린 거고 그리고 4번이 맞는 보기가 되겠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분류해서 우리가 이성질체를 나눌 때는 구조 이성질체 그리고 입체 이성질체로 나눌 수 있고, 이 입체 이성질체에서도 방금 5번과 6번처럼 광학 이성질체로 나눌 수 있고, 1번과 2번, 3번과 4번처럼 기하 이성질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분류, 어떻게 EZ를 따지는지, 어떻게 SR을 따지는지, 그리고 각각의 특징은 뭔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것으로 이제 28번까지 해설을 마치겠고, 29번을 보겠습니다. 29번은 빼놓지 않고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의 환원, 그 전자수 화학 반응식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예를 들었는데, 실생활에서 음주운전 검사에 사용되는 호흡 분석기는 산성 조건에서 뭐 이런
것에 의한 에탄올의 산화 반응을 이용한다. 아래 알짜 반응식의 개수를 맞출 때 뭐 결국에는 알짜 반응식을 맞추라는 거죠. 그래서 환원이 뭐가 환원되는 건지, 뭐가 산화되는 건지를 이제 보면 되는데 크롬을 가장 눈여겨 보면 여기 플러스 6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산소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4여야 되는데 두 개 있는 크롬이 플러스 6을 가지면 여기 마이너스 2가 이제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3이니까 그러면은 크롬은 결국엔 산화됐다 환원됐다? 환원됐다. 그러면 이제 환원식 먼저 반쪽 반응식을 맞추면 크롬 2개, 산소가 7개 있는 이 녀석이 크롬으로 환원이 됐으니까, 근데 크롬의 개수가 2개니까 여기 2개가 있죠. 2개니까 여기 2를 곱해주고 2를 곱해준 상태에서 전자가 지금 3개가 반응한 거잖아요. 3개가 환원된 거잖아요. 근데 3개 환원된 게 2개 있으니까 전자를 6개 더해준 상태에서 이제 산소 7개를 맞추려면 물이 7개가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수소가 14개가 생기니까 이런 식으로 반쪽 반응을 맞춥니다. 반쪽 반응을 맞춘 다음에 그 왼쪽 오른쪽에 전화 균형이 맞는지 그럼 지금 14 플러스 마이너스 8개니까 플러스 6개가, 왼쪽 오른쪽에도 플러스 6개가 맞는지 확인을 했고요. 다 맞구나. 그럼 이 반쪽 반응, 환원 반쪽 반응을 맞췄고, 그럼 산화 반쪽 반응을 맞춰야 되는데, 산화는 지금 에탄올이 지금 이렇게 산화 반응을 일으켜서 아세트산이 된 거니까, 에탄올이 아세트산이 된 거니까 우리가 이제 산화 반응을 맞추면 산화 반응을 그대로 아래에서 쓰면 에탄올이 H2 에탄올이 이렇게 산화가 된 것일 테고, 산화가 된 것에서 이제 전자가 몇 개, 여기서는 이제 전자가 몇 개 산화되는지를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렇게 있고, 에탄올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이제 분배가 되는지를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좀 해서 보면 탄소가 다 가져가면 여기는 마이너스 4, 여기는 마이너스 3, 그리고 여기 다 수소니까 마이너스 4가 아니죠. 여기 마이너스 3. 왜냐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7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탄소가 수소가까지 빼서 마이너스 3, 아래도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3일 테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 탄소에서는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밖에 못 가지니까 마이너스 1. 네. 그리고 밑에에서는 하나밖에 못 가지죠. 그래서 여기는 이 밑에 탄소는 플러스 3. 네. 그리고 이 산소는 전자를 자기가 다 가지니까 마이너스 2. 그리고 수소는 뺏기니까 플러스 1.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다 가지고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도 다 자기가 가지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전자가 몇 개 차이 나는지 보면 전자가 결국에 탄소가 지금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3이 됐기 때문에 전자가 지금
어떻게 된 거죠? 4개가 산화가 된 거죠. 4개를 준 것처럼 이제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탄소 하나에서 지금 전자가 4개가 빠져나가게 되는 느낌으로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산화가 되는 거니까 전자가 4개가 나간다. 전자가 4개가 나간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산소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H2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수소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왼쪽에는 수소가 지금 8개니까 플러스 4개의 H 플러스, 이렇게 하면 이온 전화 균형도 다 맞고 탄소, 수소, 산소에 대한 개수도 다 맞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 6개, 전자 4개니까 최소 공배수인 12로 맞춰주면 위의 식에서는 곱하기 2를 하고 밑에 식에서는 곱하기 3을 하면서 두 개를 더해주면 전화균형이 다 맞는 완전한 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굳이 다 계산하지 말고 우리가 필요한 거 에탄올은 곱하기 3이니까 여기 3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크롬에서는 곱하기 2를 한 거, 근데 이미 2개가 있었으니까 4가 들어갔겠죠. 그래서 답은 3 더하기 4 7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29번은 풀었고요. 그 다음에 30번인데요. 저는 이런 일반화학 풀면서 이런 문제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니까 인터넷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런데 이 문제의 근거가 되는 제가 그러니까 근거가 된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생각해 보다가 인터넷 서치하다가 플라즈모닉 나노 입자의 광 특성, 이런 부분의 자료를 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답이 그냥 답을 1번이라고 말할 수 있고, 왜 답이 1번이냐고 말할 수 있냐면 크기가 클수록 더 짧은 파장에서 흑강도가 높다라는 게 이 내용에서 제가 찾아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크기가 클수록 파장이 짧은 거에서 흑강도가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30번은 제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만 설명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016학년도 중앙대학교 편입학 시험 전공 기초 화학 문제였고요. 문제를 같이 풀어보시고 매겨보시다가 뭔가 저랑 다르게 푸시거나 그런 좀 약간 이거 해설이 좀 이상한데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